그 지금 B03이 저기 뭐야 공사 들어갔어요.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가지고 다 안 켜.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 뭐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거기 그 방사선 기계가 하나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마 하나 더 이제 이번 학기 내로 들어올 것 같고 뭐 실습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저것 이제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비디오 좀 켜주세요. 예, 음소거는 해주시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슬라이드 한 40개 정도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이 슬라이드는 뭐 이렇게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10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찍는 거를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넣어놔가지고 아마 이제 요것만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찍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엑스레이 이제 기계 가지고 같이 이제 실습 같은 것도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갈 거라서 어, 뭐 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뭐 복습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일단은 그 방사선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실습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나부로 된 옷도 있고 뭐 좀 이것저것 좀 갖춰져 있는 게 있어요. 뭐 고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좀 이제 배울 텐데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귀찮다고 뭐 이런 무겁다고 이제 뭐 그런 일종의 핑계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근데 핑계일 수가 없는 게 진짜 옷도 되게 무겁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방사선이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그 전자구조를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구조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 DNA라든지 RNA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방사선이라는 광선은 눈에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이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쬐고 있는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얼만큼 위험한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사람들은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내가 방사선 때문에 이랬다는 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질병에 걸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후손까지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DNA라는 게 자손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DNA 구조가 바뀌면은, 바뀌거나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아래쪽 대에 이제 내 자녀들한테, 바로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좀 이성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한 낮게 방사선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낮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방사선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방사선을 이제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뭐 진단도 못하고 생활 속에서 방사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노출을 피폭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알랄라의 이제 3원칙이 이게 이제 알랄라라는 원칙이고 제가 이제 죄송해요. 앞에 있나 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알랄라에 의해서 최대한 낮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노출되는 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방사선이라는 건 인공 방사선이 있고 자연 방사선이 있는데, 자연 방사선은 괜찮다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자연 방사선도 어쨌든 뭐 노출량이 많으면은 당연히 위험할 수 있고, 인공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CT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CT는 한 번 찍으면은 몇 년치의 방사선 노출량을 노출이 되게 됩니다. 복부라든지 흉부 CT를 이제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암 같은 거 치료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양의 이제 방사선이 이제 피폭이 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인공 방사선이든 자연 방사선이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전하다. 이 정도 농도로 이제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방사선이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위를 보시면은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의 피폭량은 시버트라는 단위를 써요. 시버트 요거보다 작으면 이제 밀리시버트가 되겠죠. 그리고 램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램, REM 해가지고 램이라는 단위도 있고 보통은 램 아니면 밀리시버트 단위를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 알랄라를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요거는 뭐 가급적이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시간, 거리,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말씀드렸죠. 차폐라고 합니다. 차폐. 영어로는 쉴딩이라고 하고 쉴드를 한다는 거죠. 방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거리, 차폐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일단은 시간을 줄여하는 건 굉장히 당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랬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론 동물이 움직이니까 짧은 시간에 찍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짧은 시간에 시간을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고, 만약에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서 작업을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시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거리죠. 2배 멀어지면 4분의 1로 줄어들고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줄어들고 10배 멀어지면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일단은 그 방사선이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컨트롤이 안 되고 멀리 하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은 차폐죠. 차폐는 이제 항상 해야 되지만 그래서 차단하고 폐 이제 닫아버린다는 거죠. 보호구를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방사선은 밀도가 높으면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공기가 제일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쇠가 가장 하얗게 나오고 공기가 밀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방사선이 쉽게 통과를 합니다. 그럼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럼 쇠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를 못 해요. 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나오는 식이고 자, 그래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호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은 뭐 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보호구가 없으면은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나가 있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벽의 뒤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마다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콘크리트 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찍을 때 되면은 벽의 뒤쪽으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콘크리트까지 안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그냥 차폐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납작한 판을 그냥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뭐 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차폐가 돼요.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 위에 이제 유리창 같은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제 보면서도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차폐가 되고 그리고 납으로 된 앞치마 보통 이거를 에이프런이라고 불러요. 에이프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치마를 갖다가 영어로 에이프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프런 납으로 된, 뭐 납으로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방사선용 에이프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목에도 보호구를 이제 차고, 목에 보호구 같은 경우는 이 앞치마에 같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손에도 글로브를 꼭 껴야 된다. 손에 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이나 발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광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손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눈에는 보통 고글을 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이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하반신 쪽은 차폐를 안 하냐? 차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엑스레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쪽에서 이제 쬐단 말이에요. 차폐를 하는 쪽은 이 판의 위쪽이에요. 판의 아래쪽은 일반적으로 차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다고 하면은 뭐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라든지 키가 뭐 작으면 배고 뭐 크면은 뭐 한 골반 정도부터 그 아래쪽까지는 차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광선이 위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1차 광선이 떨어지고 2차 광선은 반사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근처에 이제 이 판의 위쪽이 위험한 거지 아래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 뭐 차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이프런이 되는 거죠.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목에 이제 갑상선 보호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없게 되면은 요거를 반드시 착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여성분들이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갑상선 암이 이제 치료가 잘 되는 암이지만, 뭐 어쨌든 암은 암인데, 갑상선은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 있는데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은 원래 이제 뭐 되게 활동적이고, 여기 이제 샘이 있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하고 분열도 좀 잘 되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암이나 이런 거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 있는데도 반드시 에이프런이 아니고 요 보호대를 두르고, 그 다음에 장갑을 꼭 끼고, 그 다음에 고글은 이제 그 방사선을 이제, 어, 눈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체를 보호해 준다고 해요. 수정체인지 각막인지 수정체인 것 같아요. 보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미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손이라든지 사람의 신체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찍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앞다리를 잡고 머리를 고정시키고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으로 잡지 않으면 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큰 개는 관계가 없겠지만 작은 개 같은 경우는, 치와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손이라든지 이렇게 그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자 보호를 위해서는 장갑을 끼는 것들이 좋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절대 보호자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보호자가 이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은 우리 코코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개가 좀 싸나운 경우가 있어요. 개가 사납고 좀 뭐 핏불이라든지 이렇게 뭐 정말 덩치 커서 좀 스태프들이 다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경우에는 제한해서,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해서 보호자도 에이프런 같은 거를 두르고 같이 와서 좀 보정을 조금 부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관계자 외에는 이제 출입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들여보내면 안으로 보호자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방사선이라는 게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육을 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호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사실은 걔가 사납거나 아니면은 좀 컨트롤이 안 되면은 마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취를 해가지고 찍는 게 맞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취팀이 이제 따로 붙어가지고, 보통 이제 마취 정도는 아니고 진정 정도 합니다. 진정이랑 마취랑 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깨울 수 있도록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마취든 진정이든 그런 식으로 개를 컨트롤하고 하는 게 좋지. 막 개가 막 으르렁거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찍으려고 하면은 스태프들도 많이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 스태프도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 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리거나 뭐 긁히거나 그런 사고는 많고 손가락이 잘린 적도 있어요.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물은 개가 뭐냐면 리트리버가 물었어요. 그 순한 리트리버가. 그래서 강아지들이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잡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뒤집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서 좀 야생성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취를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큰 데는 마취를 오히려 하는데 작은 데는 그냥 빨리 찍고 빨리 해버리자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보호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노출이 되면 안 되고 뭐 차폐를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것도 없어요. 임산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아랫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선을 쬐는 게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같이 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이제 가급적 찍지 않도록 하는데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테크니션 분들이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라 그래서 미성년자를 영어로 이제 마이너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는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찍을 때는 보호구 착용이 안 돼 있으면 다 나가 있든지 콘크리트 벽에 숨어 있든지 요거 나오네. 보호자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다 나오네. 원칙적으로 큰 개는 마취하에 촬영을 한다. 찍을 때는 다 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취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마취팀이에요. 마취팀이 붙어서 중간중간 찍는 과정 중에 개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방사선 하는 방이에요. 방사선 하고 엑스레이만 찍는 방인데 여기 마취기계거든요. 마취기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기계를 아예 방사선 전용으로 하나를 갖다 놓고 써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준비실 같은 데서 중간중간에 마취하면서 뭐 얘 이제 뭐 털을 깎든지 뭘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동안에는 마취가 안 돼요. 빨리 최대한 마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하는 방으로 최대한 빨리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취를 연결을 해갖고 계속 마취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 마취는 세게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취를 세게 해야 되는 때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을 열고 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아픈 시술 같은 걸 한다든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침습적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뭘 찌른다든지 해갖고 아프게 할 때는 마취를 해도 어느 정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침습적이지가 않죠. 그냥 세워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막 찌르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취를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내시경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보통 잘 하지 않죠? 근데 뭐 한 30대, 40대 되면 내시경을 이제 뭐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할 때 쓰는 주사가 프로포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되면은 이제 저랑 같이 외과랑 마취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이제 하게 여러분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연예인이 뭐 프로포폴 해가지고 잡혀갔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프로포폴 하게 되면은 마취가 조금 약하게 됩니다. 마취가 약하게 되고 약하게 된다기보다는 잠을 이제 푹 자요. 잠을 푹 자고 조금 있으면 아주 상쾌하게 깨요. 그거를 이제 잠이 드는 거를 우리가 마취 용어로 도입이라고 하고 잠이 깨는 거를 회복이라고 하는데 프로포폴은 도입이랑 회복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되게 좋은 마취제예요. 이걸 사람들이 남용해서 그렇지 회복이 너무 좋으니까 잠을 평소에 못 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상쾌하게 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포폴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마취가 되긴 되는데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약하거나 하면은 마취가 딱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좀 아픈 거 할 때는 그냥 프로포폴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포폴을 쓰지 않고 보통은 이런 마취기에 연결을 해서 하게 되고 아프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렇게 막 들어가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뭐 심하게 찌르거나 칼로 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심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호흡 마취 기계를 쓰겠지만 간단한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포폴을 쏩니다. 프로포폴을 쏘면은 이제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부드럽게 깨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 마취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취를 되게 간단하게 하고 진정만 시키는 편입니다. 빨리 찍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도시미터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미터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선량을 측정하는 어떤 기계를 다 통칭해서 도시미터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는 갖다가 우리가 퍼스널 도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착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도시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개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돼서 요걸 갖다가 어떤 이걸 측정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일괄적으로 한 번씩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노출된 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량에 대한 정보가 다음 직장으로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은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양이 뭐 10년, 20년 지나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선량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추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도시미터는 사실 나중에 뭐 그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필름으로 된 형태가 있고 TLD라고 된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도시미터는 이제 타입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냥 작은 병원은 이런 거 없어요. 큰 병원도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작은 병원은 이런 거 없고, 대학병원 정도 되면은 보통 퍼스널 도시미터를 다 지급을 합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돼갖고, 요거 가지고 이제 노출량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 노출량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갖고, 작은 병원처럼 방사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데는 사실은 이런 법적 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그 선량이 어느 정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적으로 얘네들은 많이 방사선을 쓴다. CT를 쓰든 뭘 쓰든. 그러면은, 조금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엑스레이 이제 해부 구조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해부 구조를 알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가면은 수의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설명을 대충 쉽게 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보면 뭐가 보이죠? 일단은 뼈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데 굉장히 특화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를 볼 때는 엑스레이가 최고예요. 뭐 CT도 좋고 뭐 다른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초음파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고 일단은 뼈를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엑스레이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흉부랑 복부를 찍습니다. 자, 우리가 흉부라고 하면은 사람도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흉부에 무슨 기관이 있죠? 제일 중요한 심장이 있고 양쪽에 이제 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흉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심장이랑 폐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양쪽 코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기관을 타고 내려가죠. 그러다가 기관지로 양쪽으로 갈리죠. 그러면 폐가 양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폐는 양쪽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랬죠? 두 장을 직각의 형태로 찍어야 된다 그랬죠?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찍는다 그랬어요. 자, 요 상을 뭐라 그런댔죠? 횡화 아니면은 외측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횡화 아니면 외측상이라는 표현 쓰고 그냥 영어로는 레터럴이라고 한다 그랬죠? 횡화, 뭐 레터럴, 외측상 이렇게 쓰고 자, 이 포지션은 뭐죠? VD가 되는 거죠. VD. 그래서 기본적으로 횡화도 우측 횡화, 우측 레터럴, 우측 외측상, 오른쪽 외측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한 장, 그 다음에 벌러덩 누운 거 한 장.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 광선이 이쪽으로 돌아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옆구리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벌러덩 누운 상태였죠.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옆구리에서 보니까 척추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뒤쪽으로 가 있겠죠? 이게 척추가 됩니다. 척추가 이렇게, 여러분 감자탕 먹을 때 척추가 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척추 위쪽에 뾰족한 뼈들이 있어요. 이게 가시돌기예요.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척추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뾰족하게 이제 솟아 있습니다. 요거는 실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뾰족하게 솟아있는 게 가시돌기예요. 그래서 옆쪽에서 봤을 때 가시돌기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좌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사진들이 다 이런 사진만. 자, 이 사진 볼까요? 이 사진 찍으면 어때요? 여기 척추가 있고 가시돌기가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위쪽 경계, 아래쪽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잘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여기만 보고 싶은데 여기는 잘려도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복부 아니면 흉부를 찍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여기만 한 번 더 찍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뭐 수의사든 테크니션이든 원하면 찍는 건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흉부를 촬영한다, 복부를 촬영한다 했을 때는 이런 데를 그냥 잘라버리면 안 돼요.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뭐 지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찍으면 되니까 그거는. 그러면 위에가 지금 잘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기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심장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심장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옆쪽에서 찍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까만 게 폐입니다. 까만 건 다 폐예요. 자, 폐는 왜 까마냐면 밀도가 제일 낮은 게 뭐라 그랬죠? 공기. 그쵸?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연부 조직. 연부 조직, 심장이 연부 조직이죠.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흉부랑 복부라고 하면은 흉부랑 복부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서갖고 거울을 딱 보시면은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배이고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흉부 쪽이랑 복부 쪽을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해부학적으로는 이거를 구분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층이 있어요. 그게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여러분도 지금 뭐 거울로 봤을 때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횡격막이 흉부 쪽이랑 복부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만약에 뚫린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큰일 나요. 가끔 이제 그 길고양이가 동물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길고양이가 숨을 이런 식으로 쉬고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고 정말 죽기 직전으로 보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횡격막이 찢어져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 폐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폐는 어때요? 수축이랑 팽창을 못하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장기는 넘어와 있으니까 지금 복부랑 흉부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폐가 한번 수축을 하려면은 수축이랑 이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이런 압력 같은 게 이 안에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횡격막이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게 횡격막이에요. 이게 횡격막. 자, 이게 횡격막이 되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앞쪽이 흉부가 되는 거고 뒤쪽이 복부가 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횡격막이 되고 그러면 횡격막 뒤쪽은 전부 다 복부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부 쪽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횡격막이 되고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이게 그 혈관이 좀 보여요. 혈관. 여러분이 혈관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흉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폐랑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후대정맥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뭐 여기 다 폐정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폐동맥, 이게 폐동맥, 폐정맥 이런 것들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죠. 그럼 안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어때요? 까맣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폐처럼 까맣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오고 자, 이거는 뭐죠? 갈비뼈죠, 갈비뼈. 갈비뼈가 어떻게 돼 있죠? 척추가 뒤쪽에 있으면은 갈비뼈는 앞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에 있는 심장이랑 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 거죠. 갈비뼈. 이렇게 돼 있고 자, 앞쪽에 뼈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뼈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흉골이라고 합니다. 흉골. 아, 중요한 흉골을 안 써놨네. 되게 중요한데. 흉골이라고 해요. 흉골. 가슴뼈라고도 하고 흉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흉골은 어디 있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요렇게 되는 뼈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만져보시면 뼈가 내려가다가 복부부터는 뼈가 없죠. 가슴 쪽까지만 뼈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흉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다. 예, 흉골 같은 경우는 딱 가슴 쪽까지만 내려옵니다. 한 횡격막 정도까지 내려오고 아래쪽에는 뼈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위쪽의 척추, 아래쪽의 흉골을 중심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붙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뼈로 돼 있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 가면 조금 연골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옆구리에서 봤을 때고 횡와상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VD죠, VD. 자, VD라 그러면은 심장이 가운데 있고, 자, 심장이 어느 쪽에 있다 그러죠, 보통? 오른쪽에 있다 그러죠. 실제로는 사람은 조금 오른쪽에 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은. 심장은 센터에 있는데, 모양이 하트 모양은 아니죠. 심장이 하트 모양이 되면은, 그거는 병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서 심장이 하트 모양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병에 걸리면은 심장이 이제 하트 모양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장은 하트 모양이라기보다는 계란 모양이에요. 계란 모양. 그래서 계란의 뾰족한 끝은 왼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표시를 안 했으니까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왼쪽이라는 걸. 왜냐면은 심장의 뾰족한 이 부분을 에이펙스라고 하는데 에이펙스는 좌측으로 항상 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심장이 좀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안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키우는 개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말티즈, 뭐 포메라니안, 푸들 뭐 이런 강아지를 많이 키우겠죠. 워낙에 많이 키우는 강아지니까 특히 말티즈는 우리나라에서 심장병 발생이 제일 높아요. 그 두 번째가 푸들이고 그럼 말티즈는 처음에는 뭐 이제 잘 키우다가 얘가 한 7살 되고 8살 되기 시작하면은 뭐 별거 아닌 일에 뭐 헥헥거리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심장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래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병이 생기는 거죠.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많이 생겨요, 말티즈는. 어쨌든 심장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VD를 찍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찍었을 때는 진짜 정면에서 찍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찍거나 이쪽에서 찍으면은 심장의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장의 모양이 삐뚤삐뚤한단 말이에요. 그럼 심장이 크지도 않은데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면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아닌 사진 같아요? 얘는 지금 사실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면에서 찍었으면 요 위에 뾰족뾰족뾰족한 부분이 나를 딱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약간 이쪽 각도에서 비스듬히 찍어버린 거예요. 사진을 잘 찍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기관만 여기서는 봅시다. 기본적으로 뒤쪽에는 척추가 있죠. 그러면 앞쪽엔 뭐가 있겠어요?